자, 그럼 먼저 같이 인사하시죠. 김준일 평론가, 윤영중 랩 2005 대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의 영재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CBS 아침에 갔다 오셨죠? 매일 CBS 예. 방송. 매일 그래서 가니까. 예. 오시면 이거 잠깐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 예, 어떤 걸? 문자 익심 논란이라게 도대체 뭐예요? 그 CBS 발 무슨 뉴스가 저 제목만 자, 봤어요. 오늘 30분을 정치 얘기로 제가 다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 30분 하시면 안 되고 1분만 해주세요. 1분만. 이게 뭐냐면은 올해 1월 달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말에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그런 다음에 이게 김건희 여사 이제 논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경로를 하고 뭐 이런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CBS 6시 시사 한판 승부에서 김규환 논설실장이란 분이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특종을 잘 하시는 분인데 올해 1월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어떤 처분이든지 뭐 달게 뭐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면 하겠는데 지난번에 사과했을 때는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후보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장문의 문자를 이제 보냈고 그거 이제 이렇게 문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CBS에서 약간 편집을 한 내용이에요. 근데 전체 내용은 맞지만은 이제 표현들을 좀 순화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고서 읽고서 답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 자체는 한동훈 쪽도 부인하지 않아요. 읽고서 답을 안 한 건.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배신의 정치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맥락은 좀 설명을 더 드리면은 본격적으로 용산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김기현 대표 될 때는 이제 그거였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기 안철수 안 치고 연판장 돌려가지고 나경원 안 치고 다 두드려 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현 4%를 이제 53%로 이제 김기현을 만드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당대표를 만들었던 거죠. 예, 당대표를 사실상 만들었죠. 거의 다리 부러뜨리고 막 사실상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소프트하게 개입을 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배신의 정치가 지금 원희룡이나 이쪽에서 가지고 나온 프레임이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김건희 쪽에서 그러니까 문자잖아요. 이걸 김건희 아니면 한동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한동훈이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내보낸 거예요. 김건희 쪽이 이제 내보낸 김건희 거고. 여사가 네. 제가 원래 이제 뒤에 다 호칭을 다 생략을 합니다. 이재명이라고 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니까 다 이해하시고요. 평등하게. 네.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배신의 정치의 프레임에 이제 한동훈이 갇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이냐. 근데 지난번처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미하게 영향은 있지만은 한동훈이 그렇게 안 받을 거다. 첫 번째 이유는 영향을 안 받을 거다. 네, 덜 받을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 그 친윤들이 기대하는 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뢰나 예를 들면은 선호도 뭐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요. 보수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윤석열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해요. 보수 진영이. 그래도 마지못해 지지하는데 윤석열보다 더 싫어하는 게 김건희입니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뭐 사안마다 다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뭐 패류대 정치 뭐 이렇게 먹힌 그러면은 저희가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허락을 받고 사과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사과를 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시점 같은 거는 한동훈 이제 당 대표하고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할 마음이 진정 있으면은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그때 KBS하고 설 전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무슨 사과할 의지가 있었어 정말? 지금이라도 하십시오 사과 왜 안 해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정책 전문가께서 네, 참전을. 예, 저도 정치평론에 참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별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당시 예전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에 배신의 정치의 프레임이 통했던 것은 당시 그래도
인기가 있었고 정통성이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름 대항할 만한 서로의 의제들이 있었어요.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해가지고 시행령 정치를 좀 무력화하는 것을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야당과 합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름 안건도 있었고 정통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 대항한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당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최순실과 반목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불거졌었더라면 네, 배신의 정치 프레임이 통했을까요? 네. 아 최순실인가요? 내가 잠깐만 되게 조심해야 돼 예, 이거. 아예 조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톱마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고. 10년 뒤에 보면은 똑같아요. 최순실에 반목한 것과 김건희에 반목한 건 역사는 똑같이 평가해요. 예, 똑같이 평가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잘 몰라요. 압수수색 하려면 저기 합정동을 해주시고 여기 광화문 스튜디오 안 와주시면 좋겠는데 아, 본산 여기- 합정동에 있어요. 여기는 성공회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하면 안 여기는 돼요. 성역입니다. 여기 성역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네. 돼요. 네. 생츄리. 아 그러면 이게 논의가 더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안 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 정치가 경제가 시간이잖아요. 그때 장성철 소장님 모시면 장성철 소장이 특히 비하인드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국민의힘의 네, 내밀한 네, 얘기 네. 진짜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따져보기로 하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얘기 듣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요 25만 원씩 나눠줘요 100억씩 나눠주지 뭐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먼저 해석해야 얘기할게요. 돼요? 요거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 ABM ABM이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Anything but 이재명 명. 아. 예. 예전에 이제 ABR Anything but 노무현 그리고 더 전까지 가면 ABC 네. 예 Anything but 클린턴 부시 정부 때 예. 아마 그 이 발언이 왜 나왔냐면은 일단 이재명표 정책은 안 된다. 예. 요 시그널인 것 같아요. 이게 맥락이 뭐죠? 네. 어떨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핵심 공약 또 22대 국회의 핵심 정책을 전 국민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정책을 최대한 내놓지 않겠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제가 또 발견한 것 중에 이번에 워낙 많은 정책들을 발표해서 사실은 분석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발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로드맵. 발표 자리인데 이 발언을 한 소상공인 거잖아요. 자영업자 종합대책까지 담겨 있어요. 소상공인 뭐 25조 원 주겠다 네. 이것도 여기 포함돼 있고 예. 굉장히 많은 정책이죠. 네. 거기에 또 디테일 중에 하나는 지역 화폐가 빠졌어요. 예. 지역 화폐가 빠지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만 따져도 이 이재명표 정책은 최대한 지우겠다. 예, 넣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발표한 정책을 진짜로 할 의지는 없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는 대책도 있지만 민원 해결성 정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었던 배당 시에 이제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재벌들이 청구했었던 그 최대 주주에게 상속세 할증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국회 입법 사항이고 지금 국회의 다수당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내건 정책을 뭐 그냥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조롱하듯이 비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본인이 얘기한 정책들도 할 의지가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 보여집니다. 통과시켜야 되니까 비난하면서 얘기했다. 그거 자체가 네, 의지가 없는 네. 거냐 이렇게 말씀해.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니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크죠.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정책이라는 게 야당이 하는 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쓸 언어인가요? 야 25만 원씩 뭐하러 줘? 야 그러려면 10억씩 100억씩 주지 뭐 이거 시장 바닥에서나 하는 거 이게 술자리에서나 이거 아니면 저 같은 이제 그 홍준표 비셔의 삼류평론가가 이제 쓰는 단어도 이게 인류 평론가이십니다. 예, 홍준표가 이제 나보고 삼류평론가라고 옛날에 이거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름만 안 썼지. 그냥 내가 비판한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삼류평론가로 내가 그래서 자주 쓰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쓰는 언어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정치를 전쟁판으로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가장 앞장선 분이에요. 이게 이틀 전에 나왔는데 사흘 전에는 용산에서 최고 국무회의 때 무슨 얘기했냐면은 국회가 상생과 협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다음날 바로 이 얘기한 거예요. 야, 그래요? 10억씩 줘, 100억씩 줘.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 유체 이탈에 완전 내로남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난장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언어를 쓰면서 무슨 상생과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으로 제가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가 노선이 안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렇게 건전하게 저도 토론할 수가 있는데 누가 역대 어떤 대통령이 이딴 단어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롱의 단어, 비아냥의 단어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진숙 어저께 방통위원장이 어저께 취임 일성으로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또 MBC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역대의 방통위원장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특정 언론사를 찝어가지고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하나요? 자, 이게 과기정통부 장관 내정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동통신사 중에 SK텔레콤이 여기가 과점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손해 보겠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하면 되자마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거는 제도로서 푸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도 그런다. 다 그러,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난장판을 만드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앞장서는 거에 굉장히 유감 정도가 아니라 조금 진짜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진짜로. 근데 애국보수라고 선언하셨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도 적대하시고 김건희 여사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애국보수는 나라를 보수는 누구인 것입니까? 애국보수는 나라를 살아가는 거지 윤석열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나라와 결혼한. 나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내용은 들을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이 워낙 많거든요. 이게 역동경제 로드맵. 아니 근데 요 얘기 25만 원 대신에 25만 원 주는 건 현금 살포고 딱 찍어가지고 줘야지. 그 100억, 10억, 100억 말로는 다 주지. 그렇지만 찍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얘기했다 볼 수 있죠. 태도는 뭐 조롱하는 태도라 비판받을 점이 많지만. 아니 저는 그 찍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편 지급하는 정책을 찬성하는 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들을 펴면 되는데 문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번에 뭐 25조 원이라고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요즘 질소 과충전 그런 포장들 과자 막 이런 거잖아요. 예, 완전히 이런 거예요. 지금 25조 원의 숫자의 대부분.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또 비판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누굴 비판했냐면요. 지금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왜 어려워졌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 직접 지원하거나 이들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출을 늘려줬기 때문에 대책 없이 대출을 늘려줬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부분을 딱 봤을 때 뭔가 정책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아가려나? 그 당시 근데 직접 지급을 못하게 하고 손실 보상을 못하게 되게 앞장섰던 정당이 당시 물론 국민의힘과 홍남기 부총리의 그 어떻게 보면 콜라보였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약간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나라고 잠시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는 진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예. 김준일 평론가님 잠깐 여쭤볼게요. 그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기본소득 그거 가지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끌고 들어온 거, 전 대통령도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으로 이걸 각을 세워보려는 노력인 거예요? 맞죠. 그거는 맞는 게 이제 anything but 문재인이었어 사실은.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더 뚜드러 패는 건데 저는 뭐 반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 다 M이네. 기본소득도 뭐 논쟁의 영역이고 예를 들면 뭐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이런 일시적으로 뿌리는 것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후보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바보들이 다 나라를 망쳤다고. 바보 같은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뭐 그런 스탠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 다 반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동산이 지금 침체가 이렇게 된 게 문재인 때 너무 급등해가지고 이게 조정 국면이라서 우리가 부동산이 완만하게 올랐어야지 우리도 뭔가 정책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고 이러는데 문재인 때문에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각이. 그런데 저는 근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일부분은 어느 정도 뭐 진실이 담겨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나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옛날 정부 탓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바이든이 지금 가장 고전하고 있는데 물가거든요. 물가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트럼프 때 특히 많이 예를 들면은 뭐 그걸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뿌렸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바이든한테 그러면은 네가 트럼프 탓한다고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너무 무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지자들한테 설득이 되지만은 그냥 내 생활인들 중도층이든 뭐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한테는 1도 안 먹히는 프레임이다. 이게. 지지층을 어쨌든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그러니까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모든 메시지들은 다 지지층하고 그렇게 뭐 이재명 겨냥해서 뭐 비아냥대고 이러면은 지지층은 또 자기들끼리 결집을 하거든요. 결집하면 지금. 탄핵은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저는 있겠네요. 추정인데 그러네요. 모든 메시지가 최근에 다 그래요. 재밌는 예상을 한번 해보면은 그 연설문을 쓴 사람이 그 연설문을 읽고 난 대통령이 혼났을지도 모른다.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대책 없이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남발해가지고 대출 증가만 시켰다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저께 발표한 거의 모든 정책은 대출을 늘린 정책이에요. 그래? 내용이 어떤 거예요? 25조 원의 그 절반 이상 자영업자한테 25조 원 주겠다 이렇게만 아닙니다. 25조 원의 대출 지원하겠다. 대출? 실질적인 지원이나 뭐 그 전기료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 다 합쳐봤자 1조가 안 되고요. 대부분은 기존의 대출 상한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 포장하기 제일 좋은 유형의 정책이 대출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돈을 직접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출은 보통 25조 원의 대출을 늘린다. 그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25조 원 대출을 늘릴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자 비용 정도만 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출 지원을 늘린다는 것도 무이자 대출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느 정도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장 금리와 정부가 지급하는 금리의 차이 정도만 정부가 사실은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 네. 정부에서 지원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대출이면 나중에 1,000만 원에 이자 그래도 1~2%라도 붙여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원 받은 거는 원금은 그러네. 살아나지 않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냥 은행에서 빌리면 한 5% 내야 되는데 한 3~4% 이자 차이 그거 지원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 이자 계산을 해보면은 어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다 합쳐서 아마 1조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1조가 24조 원은 대출인 거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대출을 많이 문제였다. 해줘서 문제였다. 자영업자 망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저는 24조 원 대출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아마 혼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승부를 못 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임기 초에 우리가 떠올려 보면요, 그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거의 유일한 지지율 제고 정책이 뭐였냐면은 혹시 그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지지율 제고 정책이요?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임기 초반에. 임기 초반에. 네. 청와대 청와대. 개방. 예. 제가 보기엔 청와대 개방이 용산을 거의 유일한 용산을 옮겨서 청와대 개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지지율 제고 정책이지 않았나.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의 나이를 모두 다 1살, 2살 정도씩 낮춰준 것이었죠. 지금은 별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좀 줄어들었지만 많이 감사했어요.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 언론의 타이틀을 보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방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언론의 타이틀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체휴일이에요. 대체휴일. 대체휴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휴일이 그 예를 들어서 신정이랑 6월 6일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아서 어느 요일에 잡혀 있냐 가지고 이제 연초에 한번 달력 확인할 때 그게 관건이었었는데 1월 1일이나 6월 6일에도 대체휴일을 지정하겠다. 대체휴일 뭐 지정 요일제를 하겠다. 약간 이런 정책들을 발표해서 그게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정책에 알맹이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대책을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틀은 뭐 정부에서 많이 발표하는 틀이더라고요. 경영 부담 완화 해가지고 뭐 전기료나 임대료 뭐 이런 것들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 1조 원 안 된다고 말씀 주신 거고 성장 촉진 지원인데 이거는 사실 뭐 컨설팅 해주거나 약간 이렇게 경쟁력 강화해 준다는 자영업자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재기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채무 조정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예전에 대출 받았던 거
연장해서 대출받게 해주겠다 여기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여기가 24조 원 정도 거의 다 된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뭐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윤영희 대표님 말씀하신 게 대부분 맞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정부의 이제 그 지표상의 문제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정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자예요. 예,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지금 0.5에서 1.5로 2년 만에 3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그러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열었는데 지금 돈을 못 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폐업하는데도 보통 1년 걸리거든요. 왜냐면 다음 사람이 권리금 받으려면 다음 사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 지금 굉장히 지금 폐업도 함부로 못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연체율도 연체율이고 폐업률이 지금 10%가 넘었습니다. 10집 중에 한 집은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 특히 심각해요. 서울은 13% 정도 돼요, 지금. 요새 연체율이. 빈 가게 많이 보여요. 엄청 많이 서울시내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뭐 구조적인 문제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금리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끌해서 돈 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지출이 줄이는 게 이 소비 지출이자 자영업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월급이 나오지만은 자영업자들은 경기 변동을 많이 타니까.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해법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그러면 기본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줘가지고 민생안정지원금 줘가지고 돈을 돌게 하자라는 그렇죠. 거고,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은 지난해 지금 지방교부금 29조 원이나 안 줬는데 그러면 이 줄만하다, 이번에는 13조 원 뭐 이 정도는 줄만하다라는 게 이제 그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윤석열의 얘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얘기는 윤석열 대표가 말씀하셨지만은 대출 연장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못 갚아가지고 다 폐업을 하고 다 그러면 이제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면은 보수 정당의 주 지지층이요. 이제 연령대로 보면은 이제 60대 이상이잖아요. 60대, 70대가 이제 많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심지어는 이제 65세 밑으로도 다 조금 다 야당 쪽을 지지를 하는데, 직업군으로 보면은 사실은 가장 많은 이제 그 직업이 그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무직, 주부, 자영업자. 여기가 가장 보수 정당이 원래 역대로 그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직장 다니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화이트 칼라들은 원래 진보적이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했어요. 원래 지지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극단적으로 다닙니다. 화이트 칼라는 완전 싫어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싫어하고, 공무원들 지난번에 총선 때 세종에서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야당표가. 맞아요. 공무원들 진짜 싫어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래서 뭐 막 윤석열 대통령 화나서 공직기강 잡으라고 막 장관도 족쳤잖아요.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여기 싫어하죠? 승진 인사를 안 낸대요, 지금. 그지. 아니, 임명 안 농담이 하는 데도 아니라 많고. 농담이 아니라 뭐 정부가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때 되면은 서기관 뭐 사무관 다 승진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중요한데. 공무원들은. 이유가 없이 지금 승진 인사를 안 내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완전 다 뒤집어졌다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 나도 이유를 왜 승진 인사를 안 내는지, 승진을 왜 안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뒤죽박죽이라 그런 거 네, 같아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나라가. 그런데 자영업자 얘기 좀만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 그래서 자영업자 중요한데. 네. 원래 높아요, 더. 항상 높았어요. 엄청 대통령 중요하죠. 긍정 부정. 오늘 나온 갤럽 조사가 대통령 긍정이 26, 부정이 64예요. 그러면은 보통 5에서 10%포인트가 자영업자가 높았어요. 지금 그런데 자영업자가 긍정이 25, 부정이 67로 심각한 상황이네. 주 지지층이 자영업자였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미 이 정부의 희망을 잃었다. 이미 한 거예요. 그럼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지율을 올리려면은 자영업자한테 돈을 풀어야 됩니다. 뭐 이재명, 뭐 포드, 그건 뭐든. 그 다른 식으로 포장해서 돈을 풀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번에 영수회담하고 그랬을 때는 이재명 대표도 약간 선별 뭐 지원금 네, 선별 받아들이겠다고도 받아들이겠다고도 했고요. 네. 했고 여러 가지 유화책을 썼는데 윤 대통령은 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저는 펀치를 다시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부에게 정말 간곡히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 정부, 뭐 이재명 대표와 타협하거나 뭐 민주당 정부를 배우라는 얘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어차피 하지도 않을 거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정부 비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정부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어? 이런 말도 안 되게 민주주의가 너무 후퇴하고 있어. 막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표들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름의 정부 역할을 했더라고요. 예, 재정 지출을 늘렸고요. 핵심이 뭐예요? 지금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에 그러니까 물론 재정 지출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상징적인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류 환급금 제도라고 유류 환급금 네,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제도냐면은 이름만 들어보면은 뭔가 유류비를 쓴 것에 대한 환급 제도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만 유류 환급금이지 유류를 실제로 썼는지를 확인하지 않고요. 그냥 당시 소득 기준을 잘라서 일부 소득 기준 중위 계층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잡아가지고 소득 계층을 잘라서 그 하위 계층에게 현금을 다 지급한 제도였어요. 아, 선별적 재난지원금 같은. 네, 맞아요. 그런 정책을 컨셉이네요? 예, 당시에 이제 세법상에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찾아내가지고 정부가 했어요. 아, 예. 핑계를 유류 환급금이라고. 근데 당시 사실은 재난지원금. 유가가 그때 아마 110달러까지 폭등하고 그랬거든요. 민생지원금하고 그래서 비슷한 이 거네요. 물가 대책으로 당시 유류세도 인하를 했지만 유류세 인하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MB 정부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한답시고 해가지고 나온 정책이 유류 환급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타협하겠다라고 얘기한 선별적인 그런 민생회복 지원금과 거의 동일한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는 했지만 이번에 이제 민원 수리격인 정책들도 같이 내놨잖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그 이른바 밸류업 프로젝트 중에 일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배당을 늘려주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 그리고 정말 일부 소수의 최대 주주들에게만 해당되는 그 상속세 할증을 폐지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았는데 우리가 상속세 할증 폐지한다라는 이 용어로 쓰면은 정말 이제 이걸 폐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용어인 것 같고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과세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들은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주식을 매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는 제도가 상속세 할증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할증 제도를 폐지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겼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좀 그러니까 그 과거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혹시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아, 그거 기억나요. 예. 최경환 총리 때. 최경환 저도 다시 보게 돼요. 계속 다시 보게 되는데 최경환 억지로 부총리가 배당금 나눠주더라고요. 최경환 부총리가 당시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많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내유보금이란 말이 갑자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에서 몇 조 원 갖고 있고. 돈이 돌지 않는다. 이 돈 이렇게 돌지 않게 할 게 아니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더 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할 게 없다면 배당이라도 더 줘라. 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로 그친 게 아니라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사내유보금을 계산을 해서 그것의 일부를 투자를 하거나 임금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더 부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을 해주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배당을 해주지 않으면 혹은 임금 증가를 해주지 않으면 법인세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더 부과하는 제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또 진보 정부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영업자에게다가 약간 얘기가 점프했는데요. 자영업자 대책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지금 대출 정책 중심으로 내놨는데 요거는 사실 본인들의 지지 기반인 자영업자들마저 떠나보낸 정책이고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내놨던 민생지원금을 조금 뭐 이렇게 자기들 버전을 바꾸더라도 돈을 푸는 게 맞다. 맞죠. 지원을 직접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현금 직접 지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데 지금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이거저거를 감안을 해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을 안 지출해버리면은 문제가 이미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뭐 돈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아까 지지율 얘기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긍정이 26, 부정이 64고 자영업이 25, 67 이렇게 됐잖아요. 무직이 긍정이 44, 부정이 45예요. 그 주부가 긍정이 39, 부정이 51. 그러니까 굉장히 높네요. 그러니까 직접 뭐 제가 비하하려는 거 아닙니다. 직접 경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이게 있죠. 상대적으로 높은 네, 거야.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사무 관리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거 16%입니다. 긍정 16, 부정 75. 그분들이 경제에 좀 민감하겠죠. 경제에 당연히. 민감하고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 많이 지지했는데 이렇게 박살을 내놓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탄핵 안 당하려면 돈 풀어요 그냥. 돈을 푸는 것도 방법이 중요해요. 네. 예, 방법이 중요하고 이번에 뭐 건설 경기 부양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다른 쪽으로는 돈을 안 풀겠다고는 하지만 뭐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지 SOC라든지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쪽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부 승수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걱정된다면은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지금 나온 정책들로 만약에 받으려면은 안 그래도 폐업해야 된다. 지금 장사가 어떻다. 정신없는 와중에 소상공인들이 내가 기준에 맞는가 아닌가 지원은 어디에 되나 신청은 이걸로 또 골머리를 쌓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다면은 정부가 좀 그 전향적인 정책을 좀 쓸 때가 아닌가. 할 필요가 있다. 예.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얘기를 더 강조했어요 이번에. 그리고 국채를 뭐 이렇게 막 쓰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 부분을 좀 두 분 의견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건전재정 얘기하고 감세 얘기하면 돈을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는 부자 감세 뭐 이게 부자든 뭐든 뭐 이렇게 재정 적자가 펑크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감세를 얘기할 땐가 난 감세의 철학 존중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때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 한두 푼도 아니고 무슨 70조 원씩 막 세수 펑크 나고 올해도 지금 세수도 지금 20조 원 지금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세가 맞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걷어야지 건전재정이라며.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어저께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뭐 차규근 의원실하고 뭐 참여연대 뭐 이런 데서 이제 같이 토론회 이제 했어요. 2년간 감세가 63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이제 법인세 깎아주고 뭐 다 63조 원? 예, 2년간. 그런데 세수 부족은 지금 20조 원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감세만 안 해도 일단은 세수 부족은 해결이 돼요. 지금 상황은 대충.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자연 감소분도 있지만은 감세 효과도 있어 두 개가 중첩돼서 지금 세수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감세한 거로만 63조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감세 대상이 근데 또 종부세나 뭐 법인세 이런 거면 대기업이거나 대부분 뭐 부자들 부동산 이제 소유자들이나 부자 이런 감세, 거죠. 부자 감세고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가가치세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알다시피 사는 게 물품에 붙는 거니까 우리가 모두 가게 가서 1,000원짜리 과자 사 먹을 때도 10% 붙는 게 10%인데 그거 부가세죠. 11% 12% 올리겠다라는 거면 결국은 이거는 부자 감세에서 모두한테 고통을 특히 이제 서민들한테 고통 지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세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표현. 네. 제가 그 2022년도 세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평가하는 글을 쓸 때 첫 네. 문장으로 썼던 글이에요. 자부심 다 그 저작권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왜냐면은 당시에 추경호 부총리, 당시 추경호 부총리가 그 세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약자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이게 약자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아닌데 약자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뻔뻔하시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감세안을 약자를 위한 감세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네. 한다. 그때는 포장이라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나온 감세안들 보면은 대놓고 지금 자산가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감세안들이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배당금 얘기하셨죠. 배당이랑 지금 이게 여기 하반기에 담긴 건 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항상 그 아까 이제 제가 이 지전 방송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그 담기지 않는 막 감세안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지 않은 아마 감세안들이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뭐 또 있을 겁니다. 2024년도 세법 개정이 이제 9월에 국회에 제출되거든요. 거기에 또 잘 봐야 되는데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차규근 의원실에서 지난 2년간 감세 수준도 한 60조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엄밀히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60조 원보다 더 많은 그 세수입이 감소했는데 감세 효과와 경기 위축의 효과가 같이 겹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감세를 너무 심각하게 해가지고 세수익 기반을 완전히 허문 거예요. 그러네. 안 그래도 줄었는데. 예, 안 그래도 줄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보면은 2022년도 세법 개정안과 2023년도 세법 개정안을 합친 감세 규모가 한 90조 원 되거든요. 90조 원. 근데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4년도까지 합치면은 이 정부 지금 나온 것들만 세법 개정안 내놔도 1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에 오히려 민주당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민주당은 2022년도 세법 개정안, 2023년 세법 개정안을 그래도 정부가 출범했고 정부가 의지가 있고 너희들 책임져라라는 취지로 어느 정도는 타협해 줬어요. 이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은 저는 이게 그 예산 심의의 어떤 준예산 사태를 불사하더라도 이번 정부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여당이 책임져라 저쪽 선거 망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민생을 살려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싸울 때다. 예산 다른 심의와 이슈보다도. 세법 심의에 있어서 이번 야당은 타협하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번 9월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감세안을 막아야 한다. 뭐 이 얘기. 야당 버전의 그 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그 세법 개정안과 예산 심의가 진행됐냐면은 이건 완전히 정부가 주도권 쥐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과 세법이라는 거는 워낙 방대하고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다 틀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 버전의 예산안, 야당 버전의 세법 개정안은 내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역량을 총동원하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야당 버전의 예산안, 야당 버전의 세법 개정안을 내서 국정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이번 정부 망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생이 망해가는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사실상 의원 내각제 같은 형태로 한번 진짜 주도적으로 해보자. 진짜 책임지는 다수당이 수권 정당의 책임지게. 모습을 이번 9월 정기국회 때 꼭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내년도 경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떤 것 같으세요? 구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국회에서는 감액만 할 수 있지 증액을 할 수 없어요. 네. 그건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소위 열어가지고 다 거기서 딜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역량을 좀 보여주는 게 맞다. 그리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뭐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도 약간 유연한 부분이 또 종종 보이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눈치 보지만은 그래서 좀 뭔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뭐 싸움하기에는 너무 지금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 지금 막 닥치고 있다 진짜로 나라가 제가 진짜 망할 것 같아 내가 뭐 이러다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얘기로는 올해 100조 원 적자 더 날 수도 있고 펑크가 지금 110조, 120원 이렇게 막 날 수도 있다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망할 것 같아 난 진짜. 너무 하려고 심각해 하는지. 지금 나라가. 그런데 또 국채 발행은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탄핵이 얘기를. 경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지금 적자가 큰데 세금은 깎는데 빚은 내면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걱정입니다. 듣다 오늘 보면은 정신 분열옵니다. 이게 오늘 무슨 지금-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역동경제 로드맵 집중 분석하려고 했는데 역동자 아직 꺼내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남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는데. 역동경제도 다음에 한번 하시죠. 네, 다음에 한번 창조경제 얼마나 역동경제. 역동적이지 않으면은 역동경제 얘기가 나올까. 지금은 역동경제가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생존경제가 생존경제가 중요하다. 생존경제가 중요한 시점.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짓고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윤영중 대표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